안녕하십니까. 저는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에서 근무하는 이차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저널 클럽 주제로는 수소 전기차 또는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인 수준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이온 전도성 고분자인 과불 속의 술폰산 아이오노머를 특정 어떤 용매에 나노 사이즈로 적절하게 분산을 시켜서 그거에 따른 고분자의 물성과 실제 애플리케이션 시의 전기학 특성들을 제어하는 연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기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연구는 새로운 어떤 소재를 합성한 그런 연구가 아니라 이미 기존에 합성되어 있는 동일선상에 있는 머티리얼을 활용해서 나노 사이즈로서의 어떤 스케일링을 통해서 우리 목적에 맞는 용도로 새롭게 튜닝하는 어떤 튜닝 테크놀로지에 관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간단한 아웃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파트는 이온 전도성 고분자인 이 아이오노머라고 하는 것들을 나노 사이즈로 분산해서 우리가 수소 전기차 용도의 어떤 전극용 촉매 바인더로서 사용되는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며,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아이오노머 디스퍼전을 활용을 해서 수소 차단 특성이 필요로 하는 강화 복합막에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3에서는 해당 나노 분산 기술, 그러니까 사이즈를 컨트롤링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전의 용도의 전극 또는 강화 복합막 제조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는 금년도 초에 사이언스 자매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단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동연구팀의 팀워크를 통해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단국대학교 쪽에서는 아이노머 바인더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PFSA라고 얘기하는 과불 속의 술폰산 아이노머를 나노 사이즈로 고르게 분산을 하고, 그 분산한 분산 용액의 특성과 이것들이 전극화시키기 위해서는 고형화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형화됐을 때의 전기화학적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 아이오노머의 성질들에 대한 연구들을 단국대학교에서 진행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쪽에서는 이렇게 분산된 나노 분산액을 활용을 해서 캐탈리스트 바인더로서 전극용 촉매 바인더로서 활용을 하는 그 가능성을 전교학적으로 검증하는 일들을 기초연구부터 실제 롱텀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던 그런 결과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연료전지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실험적인 어떤 결과 부분이라든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 연료라고 얘기하는 메탄이 될 수도 있고요, 수소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탄화수소의 화합물들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화학 촉매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 컨버전 시스템을 우리가 연료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료전지의 구동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에노드 쪽에 공급되는 수소가 촉매하고 만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 산화 반응의 결과 H+라고 얘기하는 프로톤,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양성자는 에노드를 통해서 전해질 막을 통과를 하고 또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동시에 그 일렉트론은 에노드에서 발생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다시 캐소드에서 이 막을 통해서 전달된 프로톤과 만나게 되고, 이때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물과 에너지가 발생되는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이 연료전지에 있어서의 성능과 내구성을 결정하는 주요 컴포넌트로서는 이 MEA라고 얘기하는 에노드와 캐소드, 그리고 전해질로 이루어진 단위 전지의 핵심 부품인 전해질, 보통 전해질 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과 그리고 전극, 특히 그 안에서 촉매라든가 바인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과 전극이 핵심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실제적인 연구 방향은 내구성을 높이고 또 성능을 높이는 두 가지의 토끼를 잡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넥소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수소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장점으로 인해서 최근 상업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렇지만 연구 방향이라든가 개발 방향은 여전히 내구성을 높이고 또 전기화학 성능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가격까지 좀 낮추겠다라고 하는 기본 전략하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 넥소의 차기 차기 모델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상용차라고 얘기하는 버스나 트럭에 대한 응용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용차에 비해서 상용차, 즉 버스나 트럭으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가 주요한 물성의 변화가 관찰이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내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승용의 5배 정도의 내구성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구성 부분은 소재의 어떠한 급격한 어떤 전환이라던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 그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차라고 불리우는 그 대표적인 연료전지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택,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단위전지라 불리우는 막전극 접합재, 영어로는 Membrane Electrode Assembl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핵심 부품인 전해질 막 부분과 그리고 전극을 구성하는 주요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전극 바인더 또는 일렉트로드 바인더라고도 하고 또 캐탈리스트 바인더라고도 하는 이 폴리머링 머티리얼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렉트로드 바인더 또는 캐탈리스트 바인더라고 얘기하는 이런 고분자 소재들은 전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요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료전지에서의 전극은 이 캐탈리스트 바인더라고 얘기하는 고분자 물질 이외에 플래티늄 파티클과 같은 고가의 나노화되어 있는 촉매 입자들과 그리고 이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카본 지지체들로 해서 이 세 가지 컴포넌트가 블렌딩 되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캐탈리스트 바인더가 하는 역할은 플래티늄 파티클이라던가 카본 물질은 이노게닉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노화되었을 경우 응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렇지만 응집이 된다 하더라도 높은 기계적 물성을 확보하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노게닉 촉매 입자나 카본 지지체를 서포팅해서
묶어주는 바인딩 할 수 있는 미케니컬 서포터로서의 고분자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 촉매 입자의 경우에는 에노드든 캐소드든 산화 또는 환원 반응이 이루어졌을 경우 프로톤의 움직임을 동반하게끔 되는데, 이 프로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에노드의 경우는 촉매에서 만들어진 프로톤을 막으로 전달하고 또 막을 통해서 반대편 캐소드로 전달이 되고, 특히 촉매 반응을 하기 위해서 막에서 캐소드에 있는 촉매 물질로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이온 전도성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일렉트론은 통과하지 못하면서 프로톤만을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이온 전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캐탈리스트 바인더입니다. 그럼 이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막전극 접합체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막전극 접합체는 막의 양쪽에 전극이 도포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극층과 막층의 계면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계면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바인더 소재와 그리고 전해질 소재가 동일한 소재로 사용될 경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재의 막과 전극의 전극 바인더로서의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면서 기계적 강도도 가지면서 이온 전도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소재가 바로 바인더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 바인더 소재의 중요성이 내구성 측면뿐만이 아니라 성능 증가의 어떤 키 머티리얼로서의 바인더를 재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촉매 입자의 어떤 지금 분포가 전극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전기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좀 이해하는 데 바탕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시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검정색 점이 있고요. 이게 플래티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그란 원은 이 플래티늄 나노 파티클을 지지하는 카본 지지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노 입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서로 응집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끔 됩니다. 아무리 이것들이 소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산하려고 하더라도 응집되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응집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하게 분산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성의 기반을 두고 여기서의 바인더는 여기 구름처럼 보이는 회색 구름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인더를 형상화한 것들인데, 가장 바람직한 바인더가 이 전극화되었을 경우에 패턴은 현재 이렇게 동그라미 속에서 나온 형태가 또는 요 밑에 형태가 아주 바람직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촉매 입자를 지지하고 있는 카본 지지체를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감싸 안는 구조가 되었을 경우 외부에서 프로톤이 수소 이온이 수소 가스가 전달이 되었을 경우 플래티늄과 잘 만나서 여기서 이제 프로톤이 발생을 하고 프로톤이 요 구름 운, 그러니까 바인더를 따라 가지고 전해질로 이동되는 그런 패턴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 큰 서클 내에 있는 일부 부분이 바인더로 쌓여 있지 않거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바인더로 쌓여 있지 않은 경우에 있는 촉매의 경우에는 실제로 촉매에 우리가 전기학 반응에 참여하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바인더의 어떤 분포 또는 배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은 이 안쪽까지 있는 촉매들까지 잘 침투를 해서 잘 감싸 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촉매 활용률이 높아지게 되고 들어간 촉매가 온전히 전기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서
전체를 완전히 감싼 구조, 완전히 이제 코팅돼서 더 이상 어떤 안에까지 이제 침투하지 못하는 어떤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료로서 공급되는 수소나 그리고 산소가 이 촉매 입자로 잘 침투를 해 들어가서 삼상 계면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촉매 반응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바인더가 이런 촉매 입자와 연료가 만나는 확률들을 상당히 낮추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적으로 전기화학 성능에는 많은 어떤 한계치를 보이는 것 역시도 지금 관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촉매 바인더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의 촉매 무기 입자들을 잘 싸서 쌈과 동시에 안에까지 잘 침투를 해서 어떤 되도록이면 얇은 층의 어떤 형태로 해서 이 촉매 입자들을 감싸 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바인더의 요구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촉매 바인더 재질은 과합을 속의 술폰산 아이오노머라고 얘기하는 퍼프로리네이트 술포닉 액시드, 약자로는 PFSA 아이오노머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PFSA 아이오노머의 화학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PFSA 아이오노머를 합성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크게 5개 기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하이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PFSA 아이오노머의 특징들은 굉장히 독특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사슬이라고 얘기하는 메인 체인의 경우에는 테프론과 같은,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굉장히 안정하면서 소수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테프론의 백본은 회사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달라지는 것들은 사이드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곁사슬의 어떤 화학 구조, 특히 이 탄소의 개수라든지 중간 사이드 체인으로 나온 CF3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물질 중에 하나가 듀폰, 지금 현재 케모스라고 하는 자회사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네피온이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그 밖에 3M이라든지 솔베이 쪽에서도 나온 아이오노머, 즉 PFS의 아이오노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화학 회사들은 이런 화학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제어함으로써 실제 고분자의 물성들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각각이 갖고 있는 구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멤브레인이라든지 멤브레인의 경우는 수소에 대한 차단성, 그리고 전극에 있어서는 수소에 대한 높은 투과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물성들이 구조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화학 구조적인 차이가 고분자의 어떤 물성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본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제시한 개념은 그와는 좀 다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정에 적용을 해서 막이나 전극용 바인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고분자 물질들을 특정 용매,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것이 물과 알코올의 혼합 용액입니다. 이것에 분산을 해서 뭐 막을 만든다든지 전극용 어떤 촉매 잉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념들은 이러한 혼합 용매 속에서 분산되어 있는 PFSA 아이오노머 입자의 크기를 적절하게 제어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화학 구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들이
여기서도 달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다룬 머티리얼의 경우에는 우선 시작 같은 경우에는 듀폰사에서 나온 네피온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머티리얼을 어떤 테이블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PFSA 아이오노머 분산액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물과 알코올 상에서 이 아이오노머가 고르게 분산한 겉으로 보기에는 용액과 같은 투명한 용액과 같은 그러한 분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산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형을 통해서 막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전극용 촉매, 잉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런 용도를 위해서는 보통은 뭐 쉽게 어떤 고분자를 가지고 물과 알코올에 섞기만 하면 분산되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과불속의 술폰산 아이오노머라고 하는 이 과불속의 고분자의 경우에는 한쪽은 친수성을 갖고 있고 한쪽은 소수성을 갖고 있고 또 불소기 때문에 이것들을 용해시키거나 분산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학 회사에서는 합성 단계에서부터 모노머를 성장을 시키고 이것들을 합성하는 과정들을 이 물과 알코올 상에서 인시추로 이루어짐으로써 분자량을 제어해서 고르게 분산하는 어떤 분산액의 형태로 타겟팅해서 제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이외에도 두 가지 타입, 그 위에 또 다른 한 가지 타입이 아이오노머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그 형태는 시트라든지 막의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어떤 합성 방법인 프리라디칼 폴리머리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합성을 하고요. 이때에는 이니시에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고분자의 분자량을 최대한 동일 분자량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하고 고분자량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망용 고분자를 만들게 되고 이후에 멜트 캐스팅이나 솔루션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필름화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고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분자 소재들을 분산을 잘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미 상용화돼서 나오는 분산액 대비해서 분자량도 높고 그 다음에 분자량에 대한 분포가 상당히 고르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라든지 실제 이제 여러든지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화학성이라든지 전기화학적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과불 속의 술폰산 아이오노머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녹이거나 분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초임계 분산이라는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얘기하는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개념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것들은 물질의 어떤 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 특정한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이 도달했을 때에 기체도 아니면서 또 액체도 아닌 그런 중간상의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이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액체가 갖고 있는 점도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점도가 이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기체만큼의 높은 확산력을 갖고 있는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과물 속의 술폰산 아연호모를 분산하기 위한 분산 용매 중의 하나인 알코올의 임계점 이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쉽게 이러한 장점들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가 이 초임계 분산법을 사용하게 된 배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초임계 분산은 저희가 이제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생활적으로는 커피에서부터 카페인을 추출한다든지, 그리고 참깨 같은 것에서 참기름 같은 것들을 추출한다든지, 또는 의약이라든지, 특정 고가의 고분자를 합성한다든지, 나노물질을 합성하는데 이미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된 한 방식은 혼합 용매 중 저희는 사용한 용매가 물과 알코올의 혼합 용매, 굉장히 친환경적인 어떤 용매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유기용매로도 녹이지 못했던 그러한 과불 속의 아연호모를 고르게 분산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저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저희가 임계점 이상의 초임계 알코올을 사용함으로써 물보다는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알코올의 임계점이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되는 에너지 비용까지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서 실공정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초임계 분산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한 방식은 물과 알코올의 혼합 용액 속에 다양한 고형분의 형태의 과물 속에 술폰산 아연호모를 투입한 이후에 임계점 이상으로 트리트먼트를 함으로써 우리가 고르게 분산하는 분산액을 얻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조된 분산액의 경우는 기존 상용 분산액과 거의 유사하게 눈안으로는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한 어떠한 고점도의 용액이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한 빛의 굴절류를 활용하는 다이내믹 라이트 스캐터링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든 분산액과 상용 분산액을 액에 대한 그 물과 알코올 동일 조성의 용매 하에서의 분산 거동을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검정색 것이 상용 분산액의 거동이고요. 빨간색이 저희 분산액의 거동입니다. 우선 검정색을 보시면은 100나노 이상 1마이크로 이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분산된 PFS의 입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분산액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만든 분산액의 경우에는 최초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나노 입자 사이즈를 갖는 10나노 이하가 훨씬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분산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분산액은 나노 입자 파티클이 많아서 나노 분산액, 그리고 상용 분산액의 경우는 마이크로 분산액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 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나노 입자화 되어 있는 분산액의 경우 기존에 있는 잘 아시겠지만은 마이크로 사이즈로 분산한 그런 분산액, 이때의 용매는 같은 조성의 같은 농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아연호모의 화학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일 조성, 동일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 아연호모를 포함하고 있는 분산액의 점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노 입자로 분산할 경우에는 마이크로 입자로 분산할 경우에 비해서 약 5배 정도의 점도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쉬어 레이트에 따라서 비스코시티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매우 안정되어 있는 분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점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점도의 큰 차이는 나노 입자화가 아연호모가 됐을 경우 입자와 입자 사이에 접촉할 수 있는 확률 또는
접촉면이 증가되는 효과, 또 이오노머와 그리고 솔벤트 간의 접촉이 좀 더 인터랙션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점도의 증가가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 안정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년간 요 일을 해왔던 그런 결과물이 이번에 논문화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한 5, 6년 정도 이걸 보관을 한다 해가지고 입자가 응집이 된다던가 이런 일들은 전혀 관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분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노화가 됐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기계적 물성이나 어떤 탄성의 변화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우선 마이크로 분산액을 만들어서 이를 필름화 시켜서 어떤 우리가 전극을 모사하는 고형 상태를 모사를 해서 그때의 기계적 강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필름 큐폰을 조그맣게 만들고요. 그것들에 대한 기계적 강도를 tensile strength와 elongation 신율이죠. 이런 것들 측정해 본 결과 한 220도 정도 우리가 열 처리를 해야만 높은 기계적 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분산이 아닌 나노 분산을 적용할 경우에는 입자 크기를 작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입자 간의 인터랙션을 강화시킴으로써 솔벤트가 증발이 된 후에서조차 적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140도에 예를 든다면 140도만 열 처리한다 하더라도 220도 정도 마이크로 분산액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필름의 기계적 강도 수준을 140도 정도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나노 입자의 효과는 실제적으로 결정성의 어떤 영향과 결정성의 결과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분자의 결정화도라고 얘기하는 크리스탈리니티라고 하는 것들은 고분자 사슬이 어떤 고형화가 되어서 이것들이 이제 쌓일 때 고분자 사슬들이 쌓여서 어떤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꼬임 현상을 통해서 기계적 강도가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꼬임이라던가 어떤 기계적 강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응집되는 현상들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상대적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이것들이 패킹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 분산의 경우 이것들을 큐폰화 시켰을 때의 경우는 우리가 XRD를 통해서 관찰해 본 크리스탈리니티는 약 26%인데 반해서 나노 분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큐폰을 만들었을 때에는 한 42%까지 굉장히 많이 크리스탈리니티가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피크의 폭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나노 분산했을 경우가 샤프한 어떤 피크가 만들어지는 걸로 봐서 어떤 규칙성 역시도 우리가 증가를 해서 레귤러리티 또 유니포머티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XRD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결정화도의 증가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서 설명드린 기계적 강도의 증가와 어떤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료전지 구동 조건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 기계적 강도를 유지함으로써 내구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고분자 소재가 연료전지용 전극 바인더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빨리 프로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 프로톤 컨덕티비티 거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에 따라서 연료전지 구동 조건인 리퀴드 워러상에서 측정된 프로톤 컨덕션 거동을 비교를 해보면 두 아이오노머 모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프로톤 컨덕션은 모빌리티의 증가나 고분자 체인의 움직임의 증가로 인해서 증가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가되는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나노 분산화되어 있는 아이오노머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큐폰화, 고형화가 되었을 경우 전도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 차이는 약 1.8배 정도까지 최대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 나노 분산 아이오노머를 활용을 하게 되면 동일 물질이라 하더라도 더 높은 수용 전도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도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고분자 물질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전도가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여야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전도성의 증가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은 고분자 물질의 전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특히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들은 고분자 체인 내에 있는 황산기의 분포 그리고 그것들의 모빌리티 그리고 전체적인 그 친수성 영역들이 모여 있는 하이드로필릭한 도메인 간의 크기라든지 또는 도메인 간의 거리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통칭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고분자에 있어서는 모폴로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분자에 있어서의 친수성 도메인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어떻게 응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도성 거동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용한 방법은 Small Angle X-ray Spectroscopy라고 얘기하는 SAXS 분석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정색 부분은 마이크로 분산되어 있는 PFS 아이오노머를 고형분한 이후에 이를 삭스 분석을 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들은 나노 분산된 아이오노머를 고형화됐을 때 얻어진 삭스 분석의 패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도드라진 피크가 최대점에 이르는 Qmax라고 하는 각각의 피크들이 지금 관찰이 되는데 이 피크의 위치를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노 분산된 아이오노머들에서 나오는 삭스 패턴의 Qmax 값이 훨씬 더 높은 Q값 레인지 안에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Q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브렉스 룰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친수성 도메인 간의 평균 거리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박스에서 표현되어 있는 인터도메인 디스턴스의 개념입니다. 나노 분산의 경우에는 친수성 도메인 간의 평균 거리가 3나노인데 반해서 마이크로 분산의 경우에는 6나노 정도, 약 2배 정도의 인터도메인 디스턴스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우리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특징은 특히 여기에서 인터도메인 디스턴스는 프로톤 컨덕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톤이 전달될 때에는 친수성 도메인인 하이드로필릭한 도메인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도메인 간의 평균 거리인 인터도메인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들은 프로톤이 이동할 수 있는 평균 거리라고 보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나노 분산을 통해서 만든 아이오노머의 경우 3나노가 나왔고 마이크로 분산이 6나노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용 분산액을 사용해서 고형화가 돼서 전극을 만들던 전해질을 만들던 간에 얘를 가지고 전도하는 속도를 따지고 본다면 나노 분산한 것보다 거리가 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프로톤의 모빌리티는 일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평균 거리가 반으로 줄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프로톤이 전달할 수 있는 패스웨이가 아주 숏컷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피크의 각각의 폭, 여기서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폭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 폭이 의미하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는 친송 도메인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분산한 경우에는 친송 도메인이 크게 형성이 되고 나노 분산에서 나온 아이오노머의 경우는 친송 도메인이 상대적으로 작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폴로지의 삭스 모폴로지의 특징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투과 전자 현미경 TEM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A번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스타팅 머티리얼로 사용됐던 네피온 117 약 175 마이크로의 드라이 thickness를 갖고 있는 막입니다. 이 막들을 이용해서 초인계 분산을 하면은 C와 같은 모폴로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용 분산액을 통해서 큐폰화를 시킨다면 B와 같은 모폴로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 개의 모폴로지의 차이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우선 여기서 검정색, 모든 그 TEM 모폴로지에서 나오는 검정색 부분은 황산기가 모여있는 친수성 도메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밝은 부분들은 PTFE 메인 체인이 갖고 있는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영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어떠한 프로톤 트랜스포트 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친수성 도메인들끼리 서로 인터커넥트 되어 있으면서 좀 더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거리가 짧은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기본 소재인 117의 경우에는 굉장히 친수성 도메인이 크고 도메인 간의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레퍼런스로 지금 잡고 있는 마이크로 분산액 같은 경우는 친수성 도메인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지긴 했지만은 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물론 거리도 이제 A에 비해서는 좀 작아지게 되고 C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C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삭스 패턴에서 보여준 것과 잘 일치하게끔 도메인 간의 거리는 짧아지고 그리고 도메인의 크기는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아이오노머들이 패킹되어서 나오는 그런 고형화된 큐폰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어떠한 전국화됐든 아이오노머가 고형화되었든 이랬을 때 실제적인 물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들이 어떻게 전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 몇 가지 실험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물을 이러한 아이오노머 소재들이 얼만큼 흡수를 하느냐 또 흡수한 이후에 얼마나 팽윤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관찰을 했고요. 그 결과가 왼쪽과 같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스타팅 머티리얼로 사용되는 네피온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크로 분산액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우리가 고형화된 큐폰의 경우에는 오히려 스웰링이 더 많이 되고 물을 많이 흡수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가 마노 분산을 통해서 만든 멤브레인 큐폰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형화된 큐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폰의 경우에는 물도 잘 많이 흡수하지는 않고 오히려 스웰링은 상당히 작은 그러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동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상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어떤 1 큐빅 메타의 어떤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구슬을 채워넣을 때와 농구공을 채워넣을 때에 실제적으로 그 농구공과 구슬 사이에 빈 공간이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빈 공간이 그 농구공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좀 성긴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때 농구공과 농구공이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그 안에 볼륨은 상당히 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 반해서 우리가 이제 구슬을 넣게 되면은 구슬과 구슬 사이에 접촉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그 사이에 있는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들은 넓어지는 좁아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빈 공간들을 우리가 물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왜 마이크로 분산 아이오노머들을 사용했을 때 월업테이크가 높아지고 스웨일링도 높아지고 그에 반해서 나노 분산을 할 경우에는 월업테이크도 낮아지고 스웨일링도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이 됐는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웨일링 거동들은 실제 전도성 거동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열로든지 구동을 할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가 가해진 조건 또는 물이 가해진 조건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고분자 재질이 팽윤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팽윤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들어간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위 부피 속에 분포하고 있는 황산기의 밀도는 낮아지게 되는 다일루션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은 물의 함량을 갖고 있는 물의 함량을 유도하는 나노 분산되어 있는 아이오노머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물에 흡습되는 정도를 줄이면서 단위 부피당 평균된 상태에서의 단위 부피당 황산기의 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그에 따른 지표인 ICV 웨시라고 얘기하는 지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 굉장히 어떤 집적되어 있는 황산기의 분포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실제적으로 앞서서 나온 전도성 비교에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 성영 교수님 쪽에서 측정된 정교학 데이터에 대한 이 나노 분산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인 MEA라고 얘기하는 Membrane Electrode Assembly 단위 전지입니다. 단위 전지를 만들었고요. 이 단위 전지를 만들었을 때 전극 바인더로서 에노드는 동일한 상용 바인더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캐소드 바인더의 종류가 나노 분산 바인더와 마이크로 분산 바인더로 차별화가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MEA 제로라고 하는 것들은 마이크로 분산 바인더를 에노드와 캐소드 동시에 같이 쓴 경우를 MEA 제로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도입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MEA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이오노머의 함량에 맞춰 가지고 MEA를 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에서부터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에노드 부분에서는 상용 분산액인 마이크로 분산을 마이크로 분산액을 바인더를 제조하기 위해서 바인더 용도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캐소드 부분만 나노 분산 바인더를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10, 20, 30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 캐소드 바인더에서 도입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의 3분의 1을 도입한 것이 10이고요. 3분의 2를 도입한 것이 20이고 그리고 동일한 함량의 바인더를 우리가 캐소드 바인더로 도입했을 때를 30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양쪽으로 보시게 되면 한쪽은 산소, 한쪽은 에어 조건 하에서 테스트한 전교학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오히려 많이 쓰는 것보다 적게 쓸 경우 나노 분산 바인더를 적게 쓸 경우 전기학 성능이 오히려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적은 양의 함량을 가지고도 더 높은 전기학 특성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설명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은 이 나노 분산 바인더가 나노 사이즈로 해서 좀 작게 분산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촉매 구조 속에
안쪽까지 이 응집되어 있는 PT 입자들까지 잘 전달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너무 많이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안에 형성되는 O2가 지나가는 길을 막는다던가 하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가장 주요한 observ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구성 부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제 이제 필드에서는 장시간 여러 전지를 구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내구성 평가 방법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장시간 5,000시간 그리고 25,000시간까지 뭐 테스트를 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러한 실구동 조건을 서로 코릴레이션 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액셀러레이션, 그러니까 가속화되는 조건 하에서의 정교학 테스트를 가해주고 그에 따른 내구성을 우리가 검증하고 그것들을 실공정이랑 같이 연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것들의 내구성 평가를 위해서는 가속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AST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테스트한 방법은 우리가 0A/제곱센치라고 얘기하는 오픈 서 그때 이제 볼티지라고 얘기하는 오픈 서큐트 볼티지에서 25 밀리암페어를 초당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그때 감소가 되는 볼테이지를 0.35 볼트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OCV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가지고 약 50시간 정도를 반복해서 전극 촉매, 특히 이제 전극 부분을 에이징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화학성, 전기화학적인 내화학성을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들을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조건들을 O2 조건, 특히 캐소드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캐소드 바인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캐소드의 구동 조건으로서 사용되는 산소 조건이라든가 순산소 조건이나 에어 조건 둘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해 봤고요. 이 안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또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본다면 왼쪽은 상용 마이크로 디스퍼전 되어 있는 분산액을 우리가 전극 촉매 바인더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나노 분산되어 있는 PFSI 아이노모를 우리가 전극 바인더로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니셜이 됐던 우리가 이제 그 AST 전에 성능을 보고 그리고 ST 후에 상대적으로 오버래핑 시켜가지고 얼만큼의 성능 감소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플라팅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구성을 비교코자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마이크로 분산을 할 경우에는 초기 성능 대비 AST 50시간 정도 있은 이후에 상당 부분이 성능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가 나노 분산 그 바인더를 사용한 경우에는 성능이 상당 부분 유지가 돼서 비교를 하자면 약 6배 정도의 내구성이 확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동들은 내구성 거동들은 에어에서도 그대로 잘 나타나게끔 됩니다. 또한 MEA 전체의 과전압의 변화, 다시 말해서 촉매와 촉매층과 전극층과 막 부분이 어떤 박리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데미지 이런 것들이 전극의 과전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T 전후에 있어서의 전극 저항의 변화를 우리가 관찰을 해본 결과 유사하게 마이크로 분산을 할 경우에는 저항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에 반해서 나노 분산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항의 증가가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나노 분산 바인더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동일 화학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향상된 기계적 강도나 크리스탈리니티, 분자량의 효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구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나노 분산되어 있는 바인더가 실제 전극에 활용되었을 때 AST 전후에 있어서의 촉매 활성이 얼만큼 변화되느냐를 보기 위한 사이클로볼타메트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 분산의 경우에는 초기에 높은 활성을 지니고 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AST 후에는 35.6 그러니까 약 36% 정도의 활성 면적이 줄어든 반면에 나노 분산된 바인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24% 정도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내구성, 특히 전극의 내구성을 얘기할 때 성능 감소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내구성이 감소되고 또 성능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러한 최초에 도입되어 있는 PT 나노 입자들이 반응이 진행되고 연료전지가 장시간 구동됨에 따라서 이 입자들이 서로 응집돼서 신터링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촉매 입자의 활성 면적이 감소되는 현상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나노 분산 그 바인더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MEA에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입자가 애그리게이션 되는 현상들을 과연 줄일 수가 있을 것이냐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진행한 결과입니다. 보통 우리가 PT 입자가 점점 커지게 될 때에는 PT가 이온화가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한쪽으로 모이면서 이것들이 이제 응집이 된다, 신터링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PT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PT 마이그레이션이 과연 이제 나노 분산 전극 촉매를 만들었을 때, 활용했을 때 실제 변화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극에 대한 AST 전후에 대한 TM 분석을 진행을 했고 이때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것이 PT 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A, B의 경우에는 배율이 서로 틀린 거고요. 역시 D, E와 G, H도 배율이 서로 틀린 겁니다. A와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노 분산할 경우나 마이크로 분산을 한 아이오노머를 사용할 경우 최초에 도입된 PT의 파티클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3.5나노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AST 전후에 있어서의 PT 마이그레이션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 분산 아이오노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PT 입자들이 응집되는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고요. 한 7나노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노 분산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낮아져 가지고 한 4나노 미만으로 해서 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노 분산 나노 분산 촉매 바인더를 활용하게 되면 PT 마이그레이션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가 얻은 결과들을 한 그림으로 해서 좀 심플리파이한 그런 도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좌측은 마이크로 분산한 결과, 우측이 나노 분산한 결과입니다. 이때 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PT 나노 입자들이고요. 그리고 깜장색이 우리가 카본 지지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실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캐탈리스트 바인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분산을 쓸 경우에는 이런 바인더들이 어떤 규칙성이 없이
어느 한쪽으로는 많이 몰리고 또 어느 한쪽으로는 덜 몰리고 하는 현상들로 나타나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나노 분산을 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바인더의 고분자 체인들끼리의 어떤 어레인지먼트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사용량조차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A와 B가 우리가 마크로스코픽하던 스케일까지 우리가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마이크로 분산액을 쓰게 되면 약간 덕지덕지하게 이렇게 어, 바인더가 촉매 입자들과 카본 지체를 싸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지만 저희가 이제 개발한 나노 디스퍼전의 개념을 쓰게 되면 적은 양이지만 고르게 분포를 해서 촉매 활성까지 높이면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논문에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저희가 얻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후속 연구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나노 분산의 개념은 꼭 과불 속의 술폰산 아이노머라고 얘기하는 것에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퀘션에 있었을 때 한번 그러면은 다른 아이노머 특히 이제 백본 자체가 벤젠 링을 갖고 하이드로카본 배열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오노머에 적용했을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물과 알코올 여기 절대 유기용매 사용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르게 분산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전극 바인더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강화복합막 만드는 데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현재 이렇게 전극 바인더로서의 특히 캐소드 바인더로서의 바인더를 좀 더 좀 특화해 가지고 이 캐소드만의 그 바인더의 어떤 요구 조건들을 좀 더 개량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이즈를 컨트롤링하는 단계까지 해서 저희들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성긴 구조를 갖고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것들을 좀 더 촘촘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끔 작게 분산된 나노 구조를 뭐 예를 든다면 1.8나노까지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현재 성공을 했고 그에 따른 지금 결과물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캐소드 바인더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O2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긴 구조가 좀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다 성긴 구조의 아이오모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2번 빨간색 대비해서 핑크색 5번 정도로 변화된 오히려 굉장히 그 바인더 캐소드 바인더만 바꿨는데도 엄청난 많은 이제 전기학적인 개선들이 확보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3번 대비해서 6번으로 해서 또 역시 아이오노머의 EW라고 얘기하는 황산기 함량을 변화시킨 상태에서의 아이오노머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 개념 적용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 매스 플럭스와 관계된 이 세 번째 매스 플럭스 폴라리제이션 영역에서의 이런 O2의 어세시빌리티 향상시키는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성능 개선에도 분명히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현재 이루어졌고 이제 곧 퍼블리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내구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앞에서 이제 AST 결과하고 동일하게 아이노모 바뀐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PT 마이그레이션과 관계된 이런 TM 분석을 통해서 이 나노 분산화되어 있는 이런 아이노모들을 적용을 시켰을 때
아이노머의 어떤 화학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유지가 된다. 그래서 내구성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을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파트 2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입자를 이제 좀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사이즈 컨트롤링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이제 접근을 해서 그거에 따른 스펙트럼을 좀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펙트럼의 결과를 통해서 좀 작게 아이노머를 분산할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막의 어떤 특성, 특히 O2나 H2에 대한 배리어성에 좀 더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는 막의 내구성이나 성능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에 대해 적용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에 관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그 수소 전기차에 있어서의 막의 비중이 전체 차량 가격의 한 20%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가격 저감도 하고 성능을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수소차의 성능 개선이나 내구성 개선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전기차에 사용되는 막은 강화 복합막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고분자 아이노만을 가지고서 만든 막하고는 다르게요. 이 강화 복합막의 경우에는 다공성 지지체가 존재를 하고요. 이 안에 디펙트가 없는 상태로 이 아이노머들을 고르게 채워 넣어가지고 막을 만들게 되면 아래 하단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3층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바깥은 우리가 템 샘플링 하듯이 에폭시 몰딩한 것이 이제 바깥 부분이고요. 이 중간 부분이 이 코어에 해당되는 PTFE 지지층이고 이 구멍 안에도 아이노머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스킨에 아이노머층이 있는 3단 구조의 reinforced membrane,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강화복합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지지체가 갖고 있는 기계적 강도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고분자 물질들이 물을 만나게 되면 팽윤이 되는데 그 팽윤되는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구동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막이 수축 팽창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극이 떨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장점도 존재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PTF의 볼륨만큼 아이노머의 볼륨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얇은 막으로 우리가 고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리스탠딩이라고 얘기하는 순수막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막을 사용하게 되면은 얇은 막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계적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이 강화막을 사용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화막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지체는 보통 우리가 테프론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폴리테트라프로로 에틸렌입니다. 이 테프론 소재는요, 뭐 굉장히 좀 유니크하다라고 보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테프론 필름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전기를 통하지 않게끔 하는 그 실링 테이프 부분이 이 테프론 필름입니다. 보통 하얀색을 갖고 있죠. 이 하얀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안에 기공이 존재를 해가지고 빛이 난산란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SM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떤 fiber-like 스트럭처들이 만들어져 있는 이레귤러한 포어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섬유 형태의 어떤 서포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 구조를 얼만큼 포러스티를 조절을 하느냐 또는 평균 포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공장의 물성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고요.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또 얻어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내열성이라든지 또는 내화학성의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PTFE를 당성 지지체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PTFE를 이용해 가지고 강화복합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분자 나노 분산액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딥 코팅을 한다는 게 지지체입니다. 지지체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딥 코팅을 한다든가 슬롯 다이 코팅을 통해 가지고 막을 만들게 되는데요. 코팅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하얀색의 PTFE 지지체가 완전히 아이롱으로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투명한 상태의 막이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봤을 땐 이것들이 순수막인지 강화막인지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침이 잘 못됐을 때는 이런 오피크한 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실제 잔여하고 있는 기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화막을 만들게 되면 수소 투과도는 줄일 수가 있고요. 저항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성능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어떤 강화 복합막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활용한 것은 동일한 개념을 활용해서 역반응, 연료전지 역반응을 활용하는 수전해 쪽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경상에서 수소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라고 하는 건 재생에너지의 어떤 정책적, 사회적, 기술적인 어떠한 요구들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태양광이나 풍력입니다.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1조 시간대에는 굉장히 높은 출력값을 갖고 있다가 일몰이 되게 되면 출력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한 부하 변동성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재생전력을 우리가 일반적인 전력 그리드에 합치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방법들이 일반 그리드에 물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ESS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잉여되는 그러한 전력들을 저장을 했다가 이것들을 좀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메인 전력 그리드에다 물리는 방법들이 가장 선호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ESS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장 용량의 한계가 10메가 정도가 되고 디스차지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최초에 도입된 에너지 대비해서 80%까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들이 하루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스 형태, 특히 수소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테라와트급까지 최대 한 달 이상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재생전력들을 활용해 가지고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노 분산 쪽하고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막의 적용입니다. 막을 적용할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나노 분산을 할 경우에는 기체에 대한 차단성이 증가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단성이 증가가 되면은 결국은 단위 두께 동일한 두께로 만들었을 때 머티리얼 성질 자체가 수소를 잘 통과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서 이것들이 만약에 이제 두께를 두껍게 할 경우에는 플럭스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단위 시간당 통과할 수 있는 수소의 양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감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은 기존에 있는 마이크로 분산 용액들을 활용해 가지고 두꺼운 막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통과되는 양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진행했던 부분들은 이런 두꺼운 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얇은 막을 만들면서 동일한 플럭스의 수소를 통과시킬 수 있는 두께가 과연 얼마일 것이냐를 예측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것들 각각 실험을 통해서 투과도 퍼미언스라고 하는 플럭스를 측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익스플로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50 마이크로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도 충분히 175 마이크로 정도의 마이크로 분산 액을 기반으로 한 막 부분의 플럭스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들은 시스템의 부피를 줄이고 가격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개념들이 이제 전극이나 전해질에 그대로 적용해서 통합 적용을 한 결과를 저희가 관찰을 해보니까요. 막은 좀 더 촘촘한 구조,
전극은 좀 루즈한 구조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통합했을 때 전기학 성능이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고요. 이제 한정된 시간 속에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질문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첨부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